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재 챕터 10, 그래서 사례관리 평가, 종결, 사후 관리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관리 평가에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우리가 다뤄봤는데요. 사례관리 과정 중에 우리가 조정과 점검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간 평가, 그래서 성과 평가를 반영을 통해서 마지막에 최종 보고서 형식의 우리가 이제 그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획대로 잘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효율성, 효과성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사례 관리도 역시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목적을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챕터 우리 10장의 29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례관리 과정에 평가가 있겠죠. 그래서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평가 과정은 우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당사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효과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이라는 것은 계획대로 얼마나 잘 실행했는지 그거를 이제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자, 사례 관리 평가를 세분화해서 성과 평가, 과정 평가, 그리고 서비스 만족을 평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사례 관리에서 우리가 당사자의 개별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은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요. 평가 또는 사례 관리 당사자들마다 평가 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되는데,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봤을 때도 어떤 효율적인 가치나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뚱맞은 뭐 내가 정한 어떠한 결과에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평가가 아니라 그 평가 도구에 맞춰서 하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확인을 달성을 하는 부분, 그리고 변화 과정의 확인도 하고 사례 관리 실행에 의미 있고 가치가 있었는가라는 것은 이제 성과 평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성과평가는 중간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성과평가는 사례관리에 참여한 당사자가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그의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변화하거나 유지되는 상황을 여러 측정 도구로 활용해서 객관적, 체계적으로 판단한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논문을 쓴다라고 하면 논문에서는 우리가 양적, 질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적인 것은 결과치의 변화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직접적인 성과 과정을 체감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어떠한 단위로 보는 것을 양적 평가라고 하고요. 질적 평가는 당사자가 체감하는 변화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질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문항 자체가 당신은 종교 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종교에 있어서 나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 또는 나는 신앙심이 깊기 때문에 신앙에 관련된 믿음으로 다닌다라고 하면, 신앙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도구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질적 평가, 질적 연구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치로서 어떤 측면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을 질적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관리 계획 중에 우리가 진로 상담 후에 적성에 맞는 대학 입학 또는 지원 서류라고 합의된 목표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진로에 대한 상담을 적성을 통해서 맞는 대학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행 방법은 대학과 학과 선택에 있어서 관련된 진학 상담을 받는 것이고요. 또 입학에 가능한 학교를 조사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수능을 보려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있죠. 입시. 자, 그러면 수능을 보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최고 점수를 받기 위해서 좋은 어떤 내가 선택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적에 따라서 어느 대를 가고 갈 수 있는지,
또 지망하는 학과가 가능한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사례 관리 계획이라는 것 중에 적성 검사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지표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 학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항목, 그리고 성적이 거기에 따라서 부여되는 점수, 이런 것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로 상담을 임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무슨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은 그 대학의 커트라인, 작년도의 입시 전형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어때요? 한번 스크린을 해보죠. 그래서 그 작년에 입학에 관련된 그 학과의 점수와 지금의 나의 점수를 비교해서, 아,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그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례 관리에서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지원에 관련된 이런 이제 사례 관리의 실행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통해서 학교를 조사하고 입학 원서를 접수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의 예시를 살펴보게 되면, 양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상담을 몇 회를 받았는가, 그리고 입학이 가능한 학교는 몇 군데를 조사하였는가, 그리고 실제로 몇 개의 학교에 입학 원서를 접수했는가. 자, 그래서 이건 수치로 계산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쭉 나열을 했을 때, 도표에 상담은 몇 번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상담을 세 번을 받았다면 세 번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주일에 다섯 번을 받았다면 다섯 번으로 표에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학교를 몇 군데를 조사했는가, 서울에 있는 학교 내지는 뭐 또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권이나 어디 지방권에 있는 대학도 몇 군데를 조사를 했는가,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원서, 그래서 그 대학에 내가 몇 개의 원서를 접수했는가, 이건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양적 평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질적 평가는 금방 우리가 뭐 종교에 관련된 믿음이라던가 신앙에 대한 자기의 만족, 이런 것들은 어떠한 이런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사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성선우 학생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본인의 적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을 했는가? 예.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가 생각하는 내용에 자기 성격에 맞는 대학인 거겠죠. 그리고 원하는 학과를 직접 탐색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떠한 그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 깨달았다. 이거는 이제 누구와 다른 사람이 깨달았다라던가 타인이 깨달은 거랑 내가 깨달은 거랑은 다르죠. 어떠한 질적인 부분에서 다르다라는 소리예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전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인가. 자, 끝에는 다 뭐예요? 어떤 나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방향성이라고 하면 목표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치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태도는 어떻게 변화됐는지, 가족의 태도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질적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과 평가에서는 보편적인 성과 평가의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성과 평가의 기준은 개별화와 평가 기준과 당사자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화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에 관련된 개별화. 그래서 사례 관리 기본.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1대1 맞춤형 서비스 뭐예요? 사례 관리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개별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가 기준은 기관 내부적인 평가 기준을 세우고 기준의 명확한 원칙과 근거를 당사자에게 설명함으로써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마다 우리가 사례 관리자는 당사자에 따라서 모든 프로그램이 똑같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마다 당사자의 개별화를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특성이 다 다르고 원하는 어떠한 사례 욕구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당사자에 적용하려면 그 적용한 대로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례 관리의 성과 평가 방법과 도구를 살펴보게 되면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양적 방법에는 표준화 척도가 있고 기능 수준 척도가 있고 목표 달성 척도가 있습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자, 그래서 양적 방법에 있어서의 표준화 척도라고 하는 것은 사례 관리 당사자의 태도나 지각, 느낌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표준화된 척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례 관리를 하기 이제 어떠한 상담을 하기 이전에 실험 설계를 할 때 사전 사후 검토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사전 사후의 검토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복지관에, 노인복지관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 검사를 한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지식을 복지관에서 지식을 알려주었을 때와, 알려주지 않았을 때의 상식적인 부분을, 검사를 한다고 합시다. 자,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 전에 이 실험에 참가하는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20명이라고 합시다. 20명을 가지고 당뇨에 관련돼서 교육하기 전과 교육하기 후를 나눠서 교육 전, 그래서 아무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본인들의 생활 습관, 이런 것을 교육 전과 교육 후를 가지고 실험 도구를 썼을 때 사전에 당뇨에 관련된 지식 문항 없이 쭉 당신의 하루 식사는 어땠는지, 당신의 하루 운동량은 어떻게 되는지, 당신의 하루 그 식습관 중에 식사의 양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쭉 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고 나서 교육 전에 평가를 하고 교육 후에 당뇨라고 하는 것은 식후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식후에 30분 후부터 1시간 사이에 운동을 하면 좋고 또 당뇨 시기에 좋은 식품은 예를 들어서 단당류가 아니라 복합당질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당이 많이 떨어지고 또 몸의 건강도 좋고 그리고 나중에 합병증 예방에도 좋다라는 교육을 하고 나서 이 설문지를 했을 때 자, 교육 전에는 내가 몰랐던 부분에 다 어때요? 나름대로 체크를 했는데, 사후에 검사했을 때는 철저하게, 이 식사, 양도 조절하면서 운동도 같이 하면서 식이 조절에 좋은 음식을 이제 선별해서 먹어서 건강이, 검사를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건강이 당 수치가 많이 떨어졌더라. 라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네, 사전, 사후 검사를 통했을 때 이런 목표 수준을 향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검사나 사후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결과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게 이제 표준화된 척도로 가지고 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사전, 사후 검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전에 어떠한 지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검사 도구와 교육을 받고 나서 사후에 교육 후에 받았을 때 목표에 관련된 수치 얼마만큼 좋아졌느냐 분명히 점수는 상향 조정됐겠죠. 교육을 받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50점에 대한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면 교육 후에는 점수가 80점에서 100점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교육 후에 어때요? 효과가 매우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표준화 척도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기능 수준의 척도도 사례 관리 당사자 또는 사례 관리 당사자 가족의 기능적인 면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성과의 예시를 보게 되면 기능 수준 척도는 사전 사후 검사를 통했을 때 목표의 수준까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나 기능 수준도 어때요? 사전 사후 검사를 통했을 때 목표의 수준만큼 점수는 향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목표 달성 척도에서도 역시나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정한 목표 달성의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목표의 우선순위가 가중치를 부여를 하죠. 그래서 당사자인 클라이언트는 목표를 어떤 주도적으로 본인이 꼭 먼저 1순위, 2순위, 3순위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어, 당사자인 클라이언트라고 합시다. 당신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했을 때 가장 시급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부분에서 가장 성취를 빨리 하고 싶으냐? 1번에 쓰고 2번에 쓰고 3번에 그 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요즘에 이제 저도 살이 많이 쪄가지고 살을 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라고 할게요. 자, 현재 저는 다이어트의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하면은 이 대사장자는 뭐예요? 우선순위가 가중치를 부여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그 관리자가 있으면 좋겠죠. 혼자는 도저히 살 빼는 데는 실패를 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하게 해준다면 사후 사전 검사 결과치를 비교해서 변화의 성취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런닝메이트가 있다라고 하면 당신의 식이요법 어떻게 해야 되고 오늘 운동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예를 들어서 500g을 뺐으면 내일도 500g 그래서 1kg를 빼겠다라고 하는 목표. 자, 그래서 성취에 관련돼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에 목표가 가중치가 제일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성취에 있어서 1, 2, 3순위에서 가장 시급한 거 먼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있어서 빠르게 도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질적 방법에 보면은 심층 면접입니다. 그래서 질적은 아까 수치로서 계산한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질적은 우리가 이제 귀납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사례 관리에서 당사자 자신이 어떤 이제 언어로 이야기하는 변화를 확인하는 것을 위한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례 관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었으면 또 사례 관리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또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당사자의 언어로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서술로 표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 도구가 없다 보니까 서술형으로 우리가 문장식으로 예,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례관리 과정평가에서는 사례관리 실천의 전반적인 실행 과정에서 초점을 맞춰서 평가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례관리 과정평가는 중간평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실천 과정의 경험과 개선의 어떤 의견 있으면은 이 과정에 써서 내 나름대로의 어떠한 평가가 될 수 있겠고요. 지역이나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실천 과정의 차이점 그리고 고유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중간 평가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의 연계나 협력 활동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가정 평가로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자원과 어떤 서비스 효과성에 대한 평가도 요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사례 관리 당사자에게 서비스와 자원의 계획에 맞게 적절하게 전달되었는지를 고려하면서 우리가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효과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얼마만큼 내가 목표에 설정을 했는데 그 달성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은 목표하고의 지향점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족도의 평가는 우리가 서비스 만족은 당사자의 경험을 기초로 한 주관적인 판단 혹은 심리적인 상태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례 관리에서는 우리가 서비스 만족의 특정 서비스를 직면하게 되면 어떠한 형성되는 그 서비스 실행의 책임성 이런 것들이 연관될 수가 있고 사례 관리 과정에서 만족도부터 참여 경험 그리고 그 만족도에 있어서의 사례 관리 만족과 이용자 관련에 있어서의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까지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가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너무 작죠? 자, 좀 키워볼게요. 자, 자, 개요를 보게 되면 목표 달성에 있어서 안정된 생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요 목표 달성에 대한 합의에 관련돼서 달성이 됐다면 달성에다 체크를 하는 것이고요. 척도 변화 수준에 있어서 1척도에서 5 리커트 척도로 했을 때 4에 체크를 했으니까 굉장히 달성이 좀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실천 계획에 보면 거주지 담보대출 뭐 파악이나 뭐 해결을 위해서 법률 지원 상담 이런 걸 통해서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법률 지원에 해결이 안 될 시에는 임대주택 정보에 대한 자원도 탐색을 했다라고 하고, 이런 비공식적인 어떤 자원을 총동원해서 재원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에 이 사례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이제 그 거주, 뭐랄까요? 주거지 이런 거에 관련된 상담을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진로 상담 후에 적성에 맞는 대학생의 입학이나 진로 지원이 되겠네요. 합의된 목표는. 그래서 달성 여부에 달성이 됐다라고 하고 리커트 척도 5점 만점에 5점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 계획 살펴보면은 대학에 관련된 학과 선택에 있어서의 진학 상담,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또 입학 원서나 자기소개서의 작성에 지원서 제출을 이렇게 5군데의 학교를 추천, 멘토링을 해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에 관련돼서는 국가 장학금을 제도로 이용해서 소득 연계형으로 국가 장학금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네. 자, 가계도를 보게 되면 우리 사례 계획을 짤 때 보면은 이 3세대 가족 가계도를 먼저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읽을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누구예요? 클라이언트? 예. 자, 여기서 보시면, 자, 클라이언트는 지금 18세 장선우라는 학생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이 네모 안에 네모가 또 있으면 이 사람이 클라이언트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이 사람이라고 했으면 동생이었으면 이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가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 때는 네모 안에 네모 이게 클라이언트다. 이거는 어떤 사회복지 상담에서든 공통으로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그래서 우리 쉽게 누군지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클라이언트 누구예요? 예, 얘예요. 여기서 클라이언트 누구예요? 얘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 사례 회의 또는 사례 관리 대상자의 그 어떠한 서류를 보면 이렇게 다 읽어내셔야 돼요. 자, 이 집의 3세대 가족 가계도를 보게 되면 자, 예, 한번 가계도를 볼까요? 할아버지, 본가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살아 계시네요. 외가 쪽에 할아버지 사망하셨고 할머니 살아 계세요. 자, 이 숫자는 뭐예요? 연령이에요. 본가의 할머니는 72세고 외가의 할머니는 70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본가 아버지 쪽의 형제를 좀 볼까요? 할아버지 두 분, 부부해서 형제가 두 분이 태어나셨어요. 그 나의 아버지는 X표 뭐예요? 사망이시네요. 그러면은 큰아버지는 48세로 살아 계셔요. 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러면은 나의 어머니 쪽 볼게요. 나의 어머니는, 어머님이, 이남 일녀인데 장녀로 태어났고 밑에 남동생이 두 분이시네요. 어머님이 43세, 밑에 동생 40 몇 세로 돼 있어요. 40 40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이거는 앞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순서예요. 태어난 순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43세면 여기 동생은 예를 들어서 40세이거나 요 밑에 동생 있죠? 요 분의 나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뭐 40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있죠. 여기 이제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계도를 보는 거는 태어난 순서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에 큰딸, 두 번째 자녀는 아들, 세 번째도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이 우리 아빠랑 결혼을 해서 아버지는 사망을 하셨고 엄마랑 아버지 사이에 내가 있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굉장히 어리네요. 6살, 나는 18살이고. 자, 이렇게 해서 가족 구조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진하게 선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진하게 선이 그려져 있다는 거는 친밀도를 얘기를 해요. 친밀도. 그래서 나와 엄마가 친밀하고요. 또 엄마와 할머니, 외할머니가 친밀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아빠는 할머니, 우리 할머니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어때요? 왕래를 여기 큰아빠가 일방적으로 어머님한테 간다는 거고, 또 여기를 보시면 이 어머니, 할머니는 우리 엄마한테 일방적으로 어때요? 화살표가 그어져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주변의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상담을 했더니 개입 후 보시면 개입을 하고 나서 그동안에는 내가 동생하고도 어때요? 관계가 없죠. 선이 없잖아요. 근데 개입하고 나서 동생하고의 어때요? 관계가 모종의 끈끈해졌어요. 그런데 이 동생하고 엄마는 갈등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여기에서는 갈등 관계가 없었는데 엄마랑 여기선 갈등 관계가 또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대표적으로 보는 게 또 뭘까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 갈등 관계만 좀 이제 더 표시를 했고, 동생과의 관계가 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 엄마랑 6살의 갈등 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해요? 6살이면 부모 그늘에서 양육을 전반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관계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 가정을 보시게 되면 자 이 생활 바운드리예요. 자 이거는 이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 1세대, 2세대 가족을 이제 따로 여기에다가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학생은 주로 고등학교 사회복지사하고의 어떤 이제 그 연계 관계가 있고 또 여기는 동네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활동 반경이 시어머니하고 그리고 여기 뭐 뭐라고 써 있나요? 오빠 친구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엄마가 관계하는 곳에 목욕탕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바운드리 안에서 우리 활동하는 가족은 이웃 주민, 그래서 어, 성문동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이웃 주민하고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바운드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사회 관계성, 사회 지지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지를 이제 그 장선우라고 하는 학생은 지지가 굉장히 주변에서 많지요. 그래서 지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얘한테 여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이쪽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예, 많은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활동에 있어서 왕래를 많이 한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 만족도 평가를 보게 되면 연계된 자원과 서비스의 양에 대해서 만족하는가라고 했을 때, 예, 그렇다라고 체크를 한 거고, 또 질에 대한 만족은, 또 그렇다고 쳤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해서 사례관리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하였는가 매우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나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가 매우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례관리 모든 과정에 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매우 그렇다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사례 관리에 관련돼서 이런 상담 일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상담에 관련돼서 사례 관리를 했을 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도 이런 것을 해석해 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많이 좀 보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례 관리의 과정이 우리는 지금까지 평가도 했지만 이제 종결 사후 관리가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사례 관리 종결은 사례 관리의 마지막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 당사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종결하는 마지막 노선이다라고 보는 건데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사례 관리자로 인해서 조기에 행하지거나 또 지연되지 않았을 경우도 있고요. 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라고 하는 것은 이사를 가서 더 이상 사례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또 당사자가 상담을 그만하고 싶다, 종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례 관리가 성공적으로 종결된다, 종결과 사후 관리까지 간다. 그러면은 아주 행복한 거죠. 잘 그동안 상담을 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당사자 중심의 어떤 종결이 되어야 하며 사례 관리 당사자의 합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례 관리 종결에 관련된 종결 시점은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종결될 경우에는 사례를 이관하는 데 있어서 인수인계의 부담이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종결의 시기를 정할 때는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 간의 어떤 인수인계 과정에서는 당사자에게도 충분한 상황을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계약관계에 종료되었음을 전달하는 것도 역시나 사회복지사의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뭐 대상자가 이사를 간다라고 해서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사회복지사가 이사를 가서 더 이상 이 상담을 못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그 동료에게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잘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례 관리를 할 때는 보면 클라이언트가 상담자가 바뀌는 거는 극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마음을 열기도 힘든데 중간에 상담자가 바뀐다? 그러면 어때요? 신뢰 관계가 또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상담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종결 시점에서의 유형을 보게 되면요. 사례 관리 당사자에 의한 종결, 그리고 사회복지사에 의한 종결, 기관과 환경에 의한 종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당사자에 의한 종결은 우리가 사례 관리 당사자의 사망이나 사별이나 거주지 이전이나 입소에 대한 어떤 시설에 들어가시거나 이럴 때 종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호전돼서 목표 달성이 되면 좋았을 걸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좀 사회복지사도 나름 좀 깔끔하지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중단이나 거절이나 포기, 그리고 약속이 불이행됐을 때 당사자에 의한 이런 이제 종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사회복지사에 의한 종결로 뭐 사직을 한다거나 업무 조정이 있어서 부득이 다른 업무에 또 집중해야 된다거나 어떤 플랜이 뭐 내려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거나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 우리 사례 관리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됐을 때 복지 당사자의 어떤 관계 형성에 부적합한 경우도 복지사에 관련된 종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뭐 의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기관의 환경에 의해서 종결되는 경우는 타기관에 의뢰를 한다거나 또 운영기관이나 법인의 교체, 그래서 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법인의 교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알 수는 있는데 그걸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교체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해도 되긴 하지만 이거는 기관의 어떤 이제 그 운영 방침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기관의 어떤 자원이나 능력의 한계가 있었을 때 다른데 그 트랜스퍼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자원이 풍부한 쪽에 기관을 또 우리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를 상담하기는 좀 버겁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기관으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케이스가 있는 거고요. 또 기관의 사례 관리 원칙의 변경이 돼서 뭐 다른데 의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관리의 종결 절차에 보게 되면
네 단계의 종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 시점이 다가오면 평가 과정으로 거치면서 종결의 가능성을 사전에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간 내 사례 회의를 거쳐서 종결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사자와 사례 관리자가 사례 관리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이제 목표를 달성하거나 유지를 한 성과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 그리고 종결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사례 관리를 종결하는 경우,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결 준비에 있어서의 단계는 사례자 관리자는 당사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가 이제 공유하면서 사전에 종결의 가능성을 알려주고 자발적인 종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자발적인 종결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종결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종결의 가능성을 알려주고 미리 사전에, 그래서 불안이나 불안정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 이런 감정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긍정적인 종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종결에 대해서 사례 회의에 있어서의 앞서 진행된 어떤 당사자의 변화나 양적, 질적 평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사례를 정리를 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례를 통해서 종결이 타당한지 또 현 시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논의하게 되는 것인데, 앞서서 우리가 그 성선우 학생의 같은 배경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합의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떠한 그 가정에서의 변화된 자신의 모습,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또 동생과의 처음에는 유대 관계가 없었는데 동생과의 유대 관계가 시작이 됐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만족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어머니도 이제 본인의 바쁜 일정에서 여동생의 돌봄에 대한 염려, 그리고 본인의 어떤 학비라든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학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사가 국가장학금이라는 그 학교에 연계된 장학금을 이제 어머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근심을 덜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다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었던 부분, 그리고 당사자가 어떤 이제 강점인 긍정적인 자기의 자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진료에 맞는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공자원을 찾아서 고민에 대한 해결도 적극적으로 찾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뭐 우리가 사례 회의에 있어서의 좋은 점, 그리고 강점, 이런 것들도 같이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에 이 사례 관리를 통해서 어떤 좋은 평가로 정서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이런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결과에서 종결을 하기로 결정한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종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과의 공유는 성과에 관련돼서 당사자의 사례 관리 과정에서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보인 어떤 열정이나 동기나 노력,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변화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의 공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학생의 같은 경우에는 사례 관리 전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합의된 목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달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공 경험, 실패 경험, 앞으로도 삶에서 긍정적인 본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과의 공유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결의 사례 회의를 통해서 종결된 결과 과정, 이런 것들이 계획 수립부터 종결까지의 당사자에게 제공한 기간 내에서의 어떤 외부와의 서비스, 이런 내용들도 포함된 종결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것인데, 종결 유형에서는 자, 사례 종결 보고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어떠한 상황 호전에 대해서 목표 달성,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상담했던 평가 보고서나 사례 회의를 참고해서 담당자 의견을 여기에다가 이제 그대로 제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증거 자료, 그리고 어떻게 종결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종결을 했던 결정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나름대로 사회복지사가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장에서 사례 관리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종결 시 타 기관 의뢰를 한다거나, 사례 관리의 업무 조정 등에 따라서 사례 관리자가 교체된 경우에도 사례 관리 당사자에게 새로운 어떤 이제 인수 과정에서의 사례 관리가 아닌 전임 인수 인계를 한 사람 사례 관리자에게 연락을 해서 사례에 관련된 논의하려는 경우가 종종 관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당사자는 전임 사례 관리자와 함께 한 기간이 매우 중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의 의존성 이런 것들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후임 사례 관리자와 사회복지 관리자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되거나 의사소통의 기회를 침범하는 등 사례 관리 과정에서 장애물을 또 작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로. 그렇기 때문에 전임자에게 연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전임자는 개별적인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전임자는 보통 이제 이 상담이 끝나고 어떤 후임자에게 상담이 가게 되면 개별적으로 이 클라이언트에게 연락을 하게 되면 어때요?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후임 사례 관리자에게 연락해서 전달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임자가 그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자꾸 도출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수인계를 한 사회복지사가 그거를 다 연계를 이어받아서 혹시라도 뭐 전달 사항이 있거나 하면 전임자는 후임 인계자에게 인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사례 관리는 우리가 이제 사례 관리 서비스 종료 후에도 당사자가 변화에 적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팔로우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새로운 욕구나 문제가 발생해서 재실행할 필요가 있는지 당사자의 확인에 대해서 후속 점검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사례 관리가 끝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후에 어때요? 진행 과정도 평가를 해 봐야 되는 게 바로 사후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사후 관리는 서비스 종결 후에 6개월가량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보고 사례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와 대면 또는 전화 상담, 그래서 연계된 서비스 기관의 담당자를 통해서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보고에 관련된 양식은 이런 식으로 폼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이제 이런 폼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후 관리 1차, 2차라고 이렇게 나눠가면서 6개월 동안 우리가 이제 사후 관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후에 사회 관리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사후 관리를 한번 한 달 후에 간다거나 아니면 또 1차에 한 달 후에 갔으면 2차에는 뭐 3개월 후에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후 관리를 해주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관리의 실제는 우리가 챕터 11장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2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종결과 관련해서 평가까지 이루어 봤는데요. 요 내용은 우리 교재도 있지만 다른 교재를 또 이용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귀로 듣는 것도 역시나 우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복지사로 내가 취업을 했을 때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센터에 가게 되면 방문 요양하시는 그 어르신들 참 많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1대1 다 어때요? 사례 관리 대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대상자를 내가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분이 실질적으로 방문 간호에 했을 때 더 도움이 되고 효과적으로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들의 어떠한 정서적인 부분이나 삶의 질 이런 것들도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례 관리를 통해서 많이 질적인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과목을 통해서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은 초기 접수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사정을 통해서 계획을 하고 계획을 통해서 개입을 하고 개입을 통해서 계획을 짜고 수립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사후에 평가하면서 나중에 이런 단계를 순서대로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강의에서는 우리 사례 관리의 실제를 좀 살펴보는데요. 실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대상자, 그래서 뭐 아동이든 다문화든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이런 실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제 요 챕터를 10장을 통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11장은 사례관리 실제이기 때문에 굳이 교재를 이용하지 않아도 사실 이제 읽어보셔도 다 아실 만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11장을 한 번 더 체계적으로 한번 보고요. 12장은 그야말로 행정적인 이해를 돕는 실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실습을 했을 때 그런 실습과 맞물려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실질적으로 이제 다 끝났고요. 그래서 다음 이제 부교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조금 빈약한 부분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측면에서 강의를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11장은 한 챕터 더 하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다른 교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거로 강의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